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정보통신융합전공의 최지웅입니다. 오늘은 미래자동차를 위한 차량 네트워크 기술 및 동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Connected Autonomous Vehicle이라는 CAV라는 제목으로서 실제로 많은 기술 개발과 니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차가 Autonomous Vehicle이라고 해서 똑똑해지기 위해서 안에 ADAS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기능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기술 개발이 벌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AI 기술 개발 등이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도 그만큼 많은 데이터와 초고속의 그 다음에 저지연으로서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인비클 네트워크의 이슈가 또 중요하게 되고요. 추가로 이 차량 혼자만 똑똑해져서는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중지 때문에 커넥티드 오토노머스 비클이라는 CAV가 이제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있었을 때는 차가 외부와 통신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니즈가 필요하고요. 이 대상은 인프라라든지 비클, 페데스트리안, 그다음 기존의 셀러 네트워크까지 이제 포함하는 V2X 기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관련돼서 이 CAV를 좀 더 자율주행 측면에서 이제 블록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차 안에서 기본적으로 네모 아래 밑에 이 네모 부분에서는 각자의 세이프트라든지 그다음 셰시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는 네트워크, 인비클 네트워크 개개가 이제 구현이 돼야 되고요. 이것들을 도메인 레벨 또는 존 레벨로서 이제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게이트웨이에 모여서 바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바깥의 어떤 정보들이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그때 외부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라든지 비이클,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새틀라이트까지 전송이 돼야 되는, 그래서 IVN과 V2X가 함께 연동이 돼서 최적화되는 그런 비이클러 네트워킹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인비이클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철판을 떼어냈었을 때 차량이 많은 배선들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들, ECU들을 연결을 이제 전력과 그 다음에 통신으로서 연결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한 40개에서 최대 100개 정도까지의 ECU들이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을 포함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확장이 될수록 인포테인먼트의 중요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도 보시겠지만 현재 이제 차량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디바이스, ICT 디바이스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외부 쪽에 좀 더 커넥티드 된 그런 차량의 기능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관련돼서 OBU 차량 안에 이제 연결이 되는 온보드 유닛, 그다음 RSU, 그다음 로드사이드, 그다음 아니면 기지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클라우드 서버까지 이제 정보를 연결을 했고 실제로 중요한 그 다음에 고성능의 그런 연산들은 저런 클라우드나 서버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V2X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 스피드, 릴라이블하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가 지연이 아주 작은 그런 통신 방식이 필요하고요. 관련돼서 CVTX, 셀룰라 쪽, 그 다음에 웨이브를 기반한 DSRC 방식들이 많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 부분은 오른쪽에 기사에서도 보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IVN과 V2X 차량 네트워크 관련돼서 차량 내부와 외부의 그런 연계성이 실제로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었을 때 인비클 네트워크는 주로 차량의 기존의 차량 또는 인터페이스 쪽의 인더스트리에서 제어라든지 이런 차량 전문 엔지니어들이 많이 개발을 했고요. 거꾸로 V2X는 실제로 무선 통신 쪽 통신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좀 개발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 융합의 그런 측면 특성을 띠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코어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공통 최적화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미래차의 인비클 네트워크 쪽 관련해서 설명을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인비클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동향,
관련된 기술적인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했었던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IBM 이제 왼쪽은 ADAS라든지 나중에 자율주행 쪽 부분 레벨 3, 4, 5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 그 다음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아주 많은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돼서 기존의 여러 네트워크들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현실 당면된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이제 내부 어떤 분해도를 보셨을 때 네트워크가 상당히 크게 많이 이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캔만 봤었을 때도 30빌리언, 그 다음에 림, 좀 더 간단한 그런 림은 12빌리언 정도의 ECU들이 실제로 장착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필요성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차량을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배선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와이어가 1500개 이상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전체 길이를 봤었을 때는 1마일이 넘습니다. 무게도 한 60파운드가 넘어서 실제로 어떤 연비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챌린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뭔가 버든은 차량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왼쪽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L0부터 해서 자율주행 레벨,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0부터 5 레벨까지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올라가면서 실제로 왼쪽에서 보시면 센서가 한 10개 정도 지금 카메라랑 그 다음에 울트라소닉, 그 다음 레이더 쪽 부분부터 해서 나중에는 이제 라이다까지 결과적으로 한 20개, 30개 정도의 센서들이 기본으로 장착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제가 약자만 써놨는데 테슬라라든지 웨이모라든지 앱티브 쪽에서의 그런 현재 물론 이건 시간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요. 자기네들이 장착하는 센서들을, 사양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량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고요. 이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늘어나면서 또 이제 화질이라든지 이런 레졸루션이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레이트이 상당히 커지고 지연에 대한 요구사항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그러한 이제 요구사항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로서도 다양한 네트워크 표준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이냐라는 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의 가장 큰 목표는 케이블을 점검하는 어떤 그런 측면과 함께 실제로 아까 보셨던 CAV를 이제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AI가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율주행을 이제 향상을 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데이터가 그만큼 아주 많은 데이터가 정시에 지연 없이 도착할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도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겠지만 캔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캔 시장부터 해서 이더넷이나 새로운 스티리얼라이저, 디시얼라이저, 서데스 기술이 앞으로는 좀 주류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IBM을 이제 그러니까 개요를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 아래 그림은 실제로 미국 자동차공학회 SAE에서 분류를 해놨었던 이제 데이터 레이스를 그러니까 정보 전송량을 위주로 해서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IBM은 바디라든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셰시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정보가 기본적으로 서로 교환이 돼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데이터 레이스는 가장 간단한 이제 저속인 림부터 해서 지금 클래스 CD라고 하는데 CAN-FD, FlexRay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클래스 D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st, 그 다음에 이더넷, 그 다음 서데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쪽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토폴로지 측면에서 어떤 구성이 가능한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은 실제로 트리 토폴로지라고 해서 1대1로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 사무실에서 많이 보시는 이런 이더넷, 그러니까 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스위치로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들이 실제로 큰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현재 이제 캔을 위시로 한 이 리니어 버스, 뭐 이제 전문적으로 멀티드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의 선을 여러 이슈들이 공유하는 그런 이제 버스형 형태들도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이라든지 린, LVDS, 그다음에 이더넷에서도 이런 버스형 이제 표준이 있고요. 또 이제 컨트롤 쪽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이제 제어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썬더볼트라든지 이제 이더캣 같은 데이지 체인 방식도 있지만 이제 앞에 두 방식이 주로 지금 많이들 차량에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예제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복잡한 물론 테슬라 쪽에서는 지금 도메인에서 이제 존으로 아키텍처를 바꾸면서 이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꾸밀 거냐라는 것 자체도 이제 상당히 여러 이슈들이 있고, 버전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그냥 예를 들어봤었을 때는 이게 차가 있으면 가운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더넷 백본입니다. 수개 기가bps 이상의 백본으로 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이제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스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라든지 레이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액추에이터들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색깔별로 실제로 여기선 카메라가 우리가 이제 비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화질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시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가bps, 그러니까 메가bps의 1000배가 넘는 기가bps 그런 이제 정보 전송량이 필요한, 그래서 아주 초고속의 이제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저속의 데이터가 필요한 레이더라든지 다른 센서, 라이다라든지 것들은 이제 지금 이더넷, 뭐 100메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낮은 이제 그런 데이터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버스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실제로 효율성을 더 따지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메가bps의 이더넷이 그러니까 버스형 이더넷이 연결될 수도 있고요. 이제 캔도 실제로 저런 파란색 부분에서는 데이터 레이트이 높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기존의 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아래에 있는 표가 실제로 각각의 센서나 액추에이터의 그런 데이터 레이시고요. 레이턴시도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네트워크들을 이제 혼용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할 거고요. 관련돼서 이제 IBN을 제 나름대로 한 두 가지 정도의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트워크 방식. 그러니까 물리 계층뿐만 아니라 상위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이어 레이어까지 다 관장을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네트워크 또는 이제 그 상위 레이어 위주의 그런 커버까지 다 가능한 네트워크 방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뒤에 드릴 것은 링크 방식 또는 이제 서로 1대1로 통신을 하고 상위 레이어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크게 이제 강조하지 않는 그런 링크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트워크 방식의 그런 IBN으로서 기존에 이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캔이라든지 요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더넷 방식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IBN은 기존에 이제 네트워크 위주의 방식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가운데에서 이제 보이는 캔이라는 게 1메가bps의 버스 토폴로지라고 해서 대부분 한 70% 이상의 IBN이 실제로 현재로서는 점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방식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지만 뭐 차량 문을 올리고 내린다든지 하면서 이제 코스트가 되게 무척이나 낮으면서도 데이터 레이트도 충분히 낮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왼쪽 보시면 린은 한 20kbps,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훨씬 더 데이터 레이트이 낮은 그런 상황에서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레이라고 해서 20메가bps 정도까지 아주 올라가면서 이제 X by Y, 그러니까 기존의 기계식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자식으로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플렉스 레이
그다음에 이제 타이밍 동기도 잘 맞아야 되는 그런 방식들이 적용이 많이 됐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으면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보는 이제 이더넷으로 실제로 많이 리플레이스를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메가부터 1기가 그다음에 요새는 수십 기가 bps까지 기존에 이제 이더넷이 있었는데 차량용으로 해서 이제 뭐 선을 네 가닥에서 한 가닥으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지연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레이턴시를 개런티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차량용 이더넷으로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관련된 부분들까지 이제 접목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서 이제 모스트라고 하는 것은 제목에도 보시겠지만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에서 결국 오디오와 비디오를 빠르게 보낼 수 있게 그래서 속도도 150mbps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스트라는 테크놀로지까지 지금 접목이 되고 있고요. 관련돼서 테이블로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도라든지 응용 분야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주로 버스형인데 이제 차량용 이더넷 같은 경우는 이제 P2P 그 다음에 대역폭이 아까 그렇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질도 이제 린 같은 경우는 이제 선 하나만 단선이면 되고요. 실제로 캔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스트 폐화가 돼가지고 두 개 이상의 선이 필요하면서 이제 전기냐 아니면 광 위주로 매질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술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단가도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돼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들이, IVN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해보고 시장의 어떤 그런 현황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2020년 전에 나왔던 그런 이제 그래프긴 합니다. 오른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 코스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이제 코스트 부분이고 Y축은 이제 데이터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트가 올라갈수록 실제로 저기 그린색에서 옐로우색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코스트도 어떻게 보면 거의 비례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린, 그 다음에 CAN-FD 요 정도까지가 이제 10mbps, 그 다음에 이더넷도 10mbps가 되는 버스형부터 해서 이제 100m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있었을 때는 다 P2P, 아까 이제 1대1로 연결이 되는 방식들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현재로서는 90% 이상이 92.7%라고 여기에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장이 이제 저 낮은 데이터 레이트의 버스형 형태로서 많이 이제 구현이 돼 있고요. 아주 고속의 그 관련된 IVN 네트워크는 아직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점유율 자체가 높지는 않은데요. 아주 빠른 속도로서 이쪽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라든지 여러 이제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이 아주 초고속 네트워킹을 구현하면서 실제로 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쪽의 시장 자체가 큰 변화, 어떻게 보면 큰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토폴로지 측면에서는 P2P와 버스 아니면 멀티드랍이 이제 대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림의 오른쪽 그림이 이제 두 개가 다른 어떤 스트럭처를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P2P는 스위치가 중심에 있고 각각의 노드들 ECU가 될 수도 있고요, 게이트웨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연결을 하기 위해선 모뎀이 주는 쪽, 그다음 받는 쪽에서 다 이제 필요합니다. 버스는 이제 중심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뎀이 하나만 연결이 되면 되기 때문에 복잡도라든지 뭐 그런 코스트 측면에선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다중화 측면에서도 폴드 플렉스라는 건 주는 거 받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버스 같은 것들은 이제 코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줄 때는 이제 받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하프드 플렉스 방식을 써서 이제 복잡도라든지 연산량 자체, 그다음 구현의 코스트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크게 보면 P2P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로 고속의 서비스, 데이터 레이스 이제 고속이고 지연이 이제 상당히 적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제 버스형 형태는 좀 더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저속의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실제로 듀플렉스가 필요할 거냐, 그 다음에 노드들이 쉽게 증설을 할 수 있을 거냐, 뭐 복잡도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게 다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래에 이제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속도랑 지연 특성을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 P2P와 물론 스위치도 이제 좀 더 스마트해지긴 해야 되겠지만 이 방식 자체가 P2P와 스위치가 합쳐진 방식이 좀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 유연성이라든지 비용 측면에서는 이제 공용 버스가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대표적인 표준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는 이더넷과 서데스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지금 네트워크에서 차량 네트워크에 사용되고 있는 그다음 CAN FD 이제 더 차세대 방식입니다. CAN은 이제 여기 보시겠지만 실제로 1과 -1을 도미넌트와 리세시브 비트를 전송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상당히 서로 충돌이 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이제 할당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서 상당히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잘 설계가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1Mbps 전송이 이제 최고 속도가 되고요.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가bps라든지 이런 초고속으로 전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CAN 이쪽에서도 CAN FD라고 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해서 16Mbps까지 전송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끔 했던 이유가 지금 이 위쪽 아래쪽 그 우측에 있는 그림을 봤었을 때는 실제로 데이터 레이트 자체가 처음에는 아이디라서 똑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 훨씬 더 촘촘하게 해서 데이터를 많이 어떻게 보면 전송을 보낼 수 있게끔 했는데,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결과적으로 지연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ISI라고 또는 이제 이 CAN 방식에서는 링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한번 전송을 했었을 때 에코가 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다음 신호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끼치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만큼 촘촘히 보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16Mbps가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전송이 돼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의 차량 채널 환경에서는 2에서 한 5메가 정도만 bps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잉이라는 것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링잉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이 시메트릭하게 1과 도미넌트와 리세시브를 시메트릭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변화된 그런 표준이 CAN 측에서 CAN XL이라는 측면에서 이름으로써 이제 제안이 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속도가 16Mbps 이상을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그러면서 이제 CAN FD와 호환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챌린지를 안고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레이트이 더욱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차량 이더넷이 상당히 요새 몇 년 동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본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100Mbps 이상의 브로드컴이 이제 먼저 제안을 했죠. 그래서 브로드밴드 리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량으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사무실이라든지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썼던 이더넷을 차량으로 이제 접목을 하는 그런 차량 이더넷이 제안이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백본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큰 가능성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이더넷 시장 측면에서는 모든 상위 레이어의 프로토콜을 이더넷으로 다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계층 부분에서 모뎀만 다른 방식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더넷의 버스형 형태까지도 이제 이더넷 방식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어 네트워크의 백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 그 다음에 엣지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주로 버스형 그런 저속의 데이터 네트워크입니다. 이쪽 부분까지도 이제 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버스형 이더넷도 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표준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이제 차량 네트워크를 이더넷으로 이제 지원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올 이더넷 방식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오토모티브 이더넷, 차량용 이더넷이 많은 이제 표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나온 대로 802.3BW, BP, 그 다음 CH, CY는 실제로 이제 P2P 방식에서 데이터 레이트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100Mbps, 1GBps, 그 다음에 멀티기가bps, 현재는 이제 10기가 이상인, 그러니까 현재로서 16기가 이상의 그런 초고속 이제
화상 전송,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라든지 카메라 쪽에서 전송을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필요한 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표준이 계속 어떻게 보면 발전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차량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EMI가 좋아야 측면에서 이제 인터페런스에 강인해야 되고 케이블도 이제 하나 싱글 페어 케이블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더넷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현실의 세상에서 실제로 IT 쪽은 이제 이더넷 기반으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븐 테크놀로지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상위 레이어는 거의 다 이더넷으로 많이 이제 제품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컴패티블리 이슈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라든지 이런 이제 네트워킹하는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검증이 됐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멀티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 상위 레이어까지 다 어떻게 보면 세트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의 컴플렉시티 자체가 이제 상당히 크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그러니까 보내는 것과 받는 것 자체의 데이터 레이시 시메트릭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허브라든지 그 다음에 백본에 쓰는 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데요. 근데 한쪽에서 정보를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그런 어시메트릭한 카메라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과한 표준이 아닐 수 있을까라는 이제 단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0Mbps 그다음에 1기가 100메가의 10배인 1GBps의 802.3BW BP 이제 차량 인터넷이 개발이 됐고요.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레이트 자체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밴드위스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타냈듯이 100메가 쪽에서는 이제 66.7메가 샘플 퍼 세컨드, 그러니까 1초에 66.7 곱하기 이제 메가죠. 뱅뱅뱅개입니다. 그 심벌을 보내는 상황이 있는데요. 실제로 대역이 그 정도, 약 반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모 표시로 33.3 메가라고 적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 10배 올리기 위해서 그 대역과 그다음 데이터 레이트 자체가 한 10배 정도 올라가서 지금 심플 퍼 세컨드로 봤었을 때 750메가 정도가 이제 1GBps 이더넷에서 사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기가로도 부족하다라는 니즈가 이제 계속 제기가 돼서요. 이제 멀티기가 2.5기가, 5기가, 10기가 쪽에 결과적으로 이더넷 802.3CH라는 이제 표준으로서 제정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퀄라이저라든지 싱크라든지 기술적인, 그래서 광대역으로 써야 되고 그건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더 정확한 그런 송수신기가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챌린지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본, 중심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더넷들 100메가, 1기가, 10기가 더 올라가는 이제 그런 P2P 기반의 이더넷이 이제 지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형 이더넷 802.3CG입니다. 그거는 P2P도 지원을 하지만 버스도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그랬었을 때 이제 이 그림상에서 원처럼 돼 있는데 엣지 네트워크가 실제로 개수는 많은데 데이터 레이트는 그만큼 높지 않은, 그래서 코스트가 중요한 그런 엣지 네트워크도 이더넷으로 다 연결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캔 쪽과 공존을 하든지 아니면 경쟁을 하는 그런 이제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여러 회사들이 이더넷 기반의 어떤 네트워킹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기존의 차량 어떤 밴더들 뿐만 아니라 ICT, 그다음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버스형 그러니까 802.3CG라고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10베이스 T1S, S는 여기서 숏입니다. 이제 수십 메가 정도, 그러니까 차량 안에 들어갈 정도의 거리까지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게 S고요. L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라든지 훨씬 더 긴 그런 상황까지 이제 커버를 지원하는 이더넷 버스형 방식이고요. 현재로서는 10메가 정도의 BPS까지 이제 표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표준안이 제정이 됐고요. 그러면은 아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데이터 레이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지만 울트라사운드라든지 레이더 이쪽에서는 실제로 데이터 레이시 몇 메가 bps 정도, 수 메가 bps 정도의 이하로 지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연결을 버스형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을 먼저 노렸고요. 근데 이제 이 레이더라든지 뭐 라이다, 울트라소닉도 계속 이제 결국 성능을 향상을 시켜야 되고 그 얘기는 결국 더 많은 데이터 레이스에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화질이라든지 품질이 올라가야 되면 결과적으로 네트워킹도 이제 서포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5메가, 50메가, 100메가까지 이제 필요한 그런 버스형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뒤에 말씀드릴 이제 썬더버스라는 기술까지 또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네트워크, 이제 상위 레이어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 방식의 그런 쪽 기술들, IVN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링크 방식들, 1대1로 주로 이제 데이터를, 정보를 전송하겠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칩 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 칩들 간의 통신을 하는 그런 아주 초고속 전송을 하면서 그렇다고 소프트웨어가 아주 단순한 우리가 이제 많이 보시는 USB라든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케이블들도 다 어떻게 보면 통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상위 레이어나 소프트웨어가 뭐 많이 얹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통신이라고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통신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초고속의 어떤 파이어 레이어에서 전문으로 전송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링크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 방식의 기술들이 최근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전처럼 이 차가 있었을 때 카메라, 후방 카메라의 예인데요. 전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ISP라고 해서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 우리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쪽에서의 그런 플랫폼 아니면 프로세서들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결국 네트워킹이 필요한 거고요. 주로 이제 1대1로 P2P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또 아니면 오른쪽에 보시기처럼 우리가 서라운드 뷰 모니터라든지 이제 차 안에서 요새 많은 차들이 실제로 이제 저렇게 디스플레이로서 정보를 그러니까 띄우고 있죠. 실제로 거기서는 실제로 데이터 디스플레이로 보내는 정보 자체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에서 또 디스플레이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초고속 인터페이싱이 필요한데요. 중간에 이제 그림을 보시겠지만 파이라는 이 두 가지 칩들이 있었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는 초고속 P2P 모뎀 칩이 될 겁니다. 중간에 이제 차량은 이제 인라인 커넥터라고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커넥션을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채널 자체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인터피런스도 EMI 같은 인터피런스도 커질 수 있고 기존의 뭐 칩투칩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서 했었던 거리보다 훨씬 큰 차는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한 15m는 이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길수록 결과적으로는 채널이 나빠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통신적 측면에서는 이제 챌린지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 부분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이 이제 뒤에 말씀드릴 서데스 기술인데요. 크게 봤었을 땐 이런 링크 방식 또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방식에 있었을 때 백본 네트워크처럼 이제 한 20%라고 이건 정해져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시장을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시메트릭하게 오며 가며 데이터가 시메트릭한 상황, 그 다음에 여기 80%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센서로 부터 받는, 그러니까 카메라로부터 받는 것,
경우에 있었을 때는 카메라로 주는 데이터는 컨트롤 데이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훨씬 더 이제 카메라부터 나가는 데이터가 커지게 됩니다. 거꾸로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로 가는 데이터 레이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대 1 정도의 이제 어시메트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시장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고요. 차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카메라 같은 것, 디스플레이 같은 쪽에서 대표적인 이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용 서데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던 서데스 자체가 그다음에 칩투칩 아니면 우리가 커머셜라이즈 된 그런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사용된 서데스를 차량에서도 접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시도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그림으로서 보여드렸던 그런 예제를 이제 블럭도로 나타난 거고요.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 서데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왼쪽에 카메라에서 실제로는 많이 이제 패러럴로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초고속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선을 일일이 다 패러럴로 옛날처럼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리얼라이저로서 한 선으로 또는 이제 훨씬 적은 선으로서 인터페이싱을 하고요. 그 다음 디시리얼라이저에서 받으면 다시 이제 패러럴로 이제 원래 복구를 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서데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차량에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싱글 페어가 필요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m 또는 15m 이상의 그런 요구사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가 주로 한쪽으로 많이 이제 전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시메트릭한 특성을 이제 많은 경우에 갖고 있고요. 그랬었을 때 이쪽엔 오토모티브한 서데스 방식도 실제로 많은 표준들이 있습니다. GMSL이라든지 FPD-Link처럼 이제 특정 회사의 방식들이 있고요. 그거를 좀 더 표준화해 보겠다라는 그런 A사라는 오토모티브 서데스 얼라이언스라는 방식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씩 비교는 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서데스 기술 자체는 장점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컴플렉시티가 좀 더 낮고 파워가 조금 더 작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상일 레이어를 굳이 구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현상이라든지 코스트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고요. 이미 이제 다른 쪽 시장에서는 이미 상당히 프로븐 됐다는 테크놀로지가 얘기할 수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어시메트릭 링크에서 좀 더 특화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스위칭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즉 소프트웨어 상인 레이어 쪽 부분에서는 이제 지원이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러면 기가 bps 이상의 이제 데이터 레이스를 보내야 되는 그런 최근의 흐름인데요.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서데스 포함해서 기술들을 한번 쫙 나열을 해봤습니다. 왼쪽부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더넷 시장이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시메트릭한 백본의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상위 레이어까지 다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현이라든지 실제 개발 기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개선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게 서데스라는 기술이 있고요. 관련돼서 프로퍼레이티, 그러니까 특정 회사들이 만든 TIA FPD 링크나 맥심의 GMSL,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쓰는 것들 적용하면서 이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프로브는 됐고요. 근데 이제 어느 회사에 종속이 되는 그런 기술을 보통은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단가가 커지거나 아니면 합상력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BMW를 위시해서 많은 OEM들이 실제로 반도체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A사라는 오토모티브 서데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GBps까지 하면서도 TD를 써서 보내고 받고를 이제 시간을 나눠서 하면서 파워를 이제 듀플렉스를 좀 더 부담을 적게 한다든지 해서 파워를 줄일 수 있고 코스트를 낮추는 그런 식의 표준들을 지금 표준이 이제 막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단점은 아직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칩이 내년 정도, 빨라야 내년 정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쪽 관련된 기술을 이제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미피 쪽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카메라 쪽 또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많이 썼던 방식입니다. D파이라든지 C파이라든지 그런
쪽 부분을 차량에서 그러니까 긴 거리도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A-PHY라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DSI, 그러니까 그 기존의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쪽에 인더스트리에 상당히 친숙한 기술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멀티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고속을 보내기 위해서 멀티 레벨을 뭐 16PM까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EMC에 과연 어느 정도 강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사 쪽에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이제 특정 어떤 proprietary라는 기술, A사, 그러니까 서데스라는 것 기술이 이제 상당히 차량의 접목이 잘 될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이제 회사라든지 특정 기술에 이제 편향되지 않으면서 또 10GBps 이상까지 전송이 되게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BMW나 포드나 이런 OEM들, 그다음 컨티넨탈, 브로드컴, 이제 마벨, NXP 이런 이제 반도체 회사들까지 해서 이제 공용 표준 기술을 제정을 했고요. 2020년도 작년에 이제 첫 번째 표준이 개발이 돼서 차는 보통 한 3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2024년 정도에 처음으로 이제 A사라는 기술을 사용한 이제 차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A사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요. 지금 여러 가지 생태계 자체도 테스트 컴퍼니, 그 다음 케이블, 그 다음에 커넥터 컴퍼니, 벤더들,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회사들, 그 다음에 티어 1, 그 다음 OEM까지, 이제 보통은 OEM까지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테크니컬, 보통 표준을 하게 되면 이제 파일,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시큐리티, 그 다음 테스트까지 이제 각각의 분과가 이제 나눠져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표준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됐고요. 저희 같이 협력하는 VS를 통해서 주로 피지컬 링크,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이제 칩 관련된 그런 쪽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동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어떤 기술이 앞으로 중요할 거냐. 분명히 이제 니즈는 커지고요.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가면서 가야 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을 맞닥뜨릴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이제 주로 통신 측면에서 송수신기 디자인 이슈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자체는 차량용 이제 버스형 형태인데요. 버스가 이제 그러니까 왼쪽은 실제로 미드, 그 다음 오른쪽 맥스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ECU들이 연결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맥스 같은 경우는 많이 연결을 됐고 그럼 결국 리플렉션도 커지기 때문에 이 버스 같은 그런 토폴로지에서는 채널 특성이 상당히 나쁘게 됩니다. 채널 특성이란 게 이 아래 그래프에서 주파수에 따라서 이 결국 채널의 출렁출렁거림 자체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게 출렁출렁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평평하게 펴야 되는 이퀄리제이션 이슈가 필요하게 됩니다. 등화기라고 우리는 말은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쪽 기술 자체가 실제로는 접목이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차량용 네트워크에서도 많이 접목이 돼야 됐다라는 그런 이제 니즈가 나오고요. 비슷하게 이제 덴소에서도 버스형 그런 차량 캔 쪽에서 지금 채널 특성을 이렇게 재본 겁니다. 그랬었을 때 왼쪽이 좀 더 복잡한 패시브한 패시브 스타라고 하는 이제 조금 더 안 좋은 채널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아래 그림처럼 그나마 평평한 대역까지만 사용을 해야 돼서 한 5메가, 6메가 헤르츠 정도까지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컴펜세이트를 그래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레이시 뭐 아까처럼 많이 해봤자 뭐 몇 메가, 10메가 bps, 뭐 20메가 bps 정도까지 되는 거고요. 실제로 P2P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채널이 상대적으로는 좋죠. 그래서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널 상태가 좀 특성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제 주로 버스에서의 그런 채널 특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서 채널의 특성들을 관찰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너무 크죠. 일일이 할 때마다 채널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로드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아키텍처 토폴로지를 쉽게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BCD라는 어떤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RLC를 받아서, 그러니까 모델링해서 채널 특성을 모델링하는 그런 연구들도 해서 실제로 뭐 결과를 내본 적이 있고요. 그랬었을 때 실제로 이렇게 트랜스미터가 1번이라는, 그리고 2번부터 9번까지 리시버 쪽에 있었을 때 채널 특성이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다르다. 그리고 특히 높은 주파수로 갈 때 출렁출렁이 더 거림이 더 커진다라는 것들을 모델링도 했고 실제로 측정했었을 때 비슷하다는 걸 봤고요. 그럼 문제는 이런 출렁출렁한 것, 그 다음에 특히 높은 주파수에서 이 출렁거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통신에서 많이 하는 것들은 이퀄라이저를 쓰게 돼서 평평하게 펴니다. 근데 기존에 거와는 좀 다르게 이제 버스형 형태고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퀄라이제이션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트랜스미터 리시버 페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위쪽 그림은 P2P였으면 전송과 수신이 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이제 보상을 하게 되면 계속 사용하면 되니까 문제가 좀 덜한데요. 버스형 형태에서는 트랜스미터랑 리시버가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림처럼 서로 컴펜세이트를 한다라는 게 모양은 이제 서로 아구가 맞는 모양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때그때마다가 적응적으로 이 컴펜세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퀄라이저에서도 상당히 어댑티브한 이퀄라이저 부분이 기술이 필요한 그런 스페셜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는 챌린징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서 서데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초고속 이제 전송을 하기 위해선 이더넷도 그렇고 서데스도 그렇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 1대1로 전송을 하는데 중간에 인라인 커넥터가 두 개, A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네 개가 있는 상황에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인라인 커넥터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검세가 더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10의 9승, 그러니까 기가헤르츠 정도니까 아까 메가헤르츠보다는 기본적으로 한 1000배가 더 큽니다. 그래야지 데이터 레이트가 올라가는 건데요. 1대1 P2P니까 그나마 이제 출렁거림이 아니면 감세가 적은 거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빨간 이런 특성은 실제로 로스가 한 0dB 기준으로, 0Hz 기준으로 한 35dB 정도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이퀄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컴펜세이션이 가능할 거냐라는 것이 실제로 상당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이 테이블에서 보이는 아날로그 기반에서 많이 기존에 썼던 짧은 거리에서의 어떤 아날로그 기반의 서데스라는 것들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등화기를 위주로 한 아날로그 방식의 이제 트랜시버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한 20dB 정도 저하가 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제 낮은 가격으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더 넘어가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케이블도 좀 더 동축 케이블에는 고가의 동축 케이블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제한 사항은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dB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디지털 기술까지 다 해서 ADC를 쓰게 되면 이제 전력을 더 먹는다든지 복잡도가 그러니까 코스트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저가 STP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또 기능이 그만큼 거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이 있고요. 앞으로는 디지털 기반까지 가야지만 실제로 차량 안에 그 원거리 통신을 이제 초고속으로 전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 많은 이제 문제들,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CAN, 그 다음에 썬더버스, 그 다음에 서데스 쪽에서의 기술들을 연구를 많이 했고요. VSA랑 같이 이제 상용 측면에서 VSA가 연결을 같이 하고 있고요. 관련된 결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CAN이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지만 1Mbps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CAN이랑 호환이 되면서도 데이터 레이트를 파격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 그림상에서는 보시면 베이스밴드에서만 사용하던 이런 1메가 대역의
이제 데이터에다가 추가적으로 여기 빨갛게 네모로 되어 있는 이제 고대역의 주파수 신호까지 얹어서 실제로 필요한 기존의 캔들은 이 낮은 데이터 레이트 부분만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높은 데이터 레이트가 가능한 터보캔이라는 이제 기술까지 접목이 될 수 있는 트랜시버의 경우는 이 오른쪽까지 다 전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터보캔이라는 기술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캔과 호환이 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있었을 땐 100mbps까지 전송이 되게끔, 그러려면 기존에 캔과 호환해야 되기 때문에 캔에서 실제로 아까 고주파수의 신호 대역까지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간섭을 서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캔에다가 실제로 그러니까 캔의 원래 전송 자체를 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까지만 데이터를 패스밴드에서 올려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신호를 얹을 수 있는 거를 여기 그림에서는 알파라는 값으로 해서 디자인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봤었을 때 이 정해진 허락되는 알파 값 안에서도 한 수백 메가bps까지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였고, 그거를 이제 우수한 저널에다가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관련돼서 CIA라는 캔 이제 관련된 단체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이제 방송이라든지 오른쪽에서 논문 나왔고요. 이제 방송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10mbps까지의 버스형 전송 방식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 다음에는 아마 100메가까지 수십 메가 이상까지 올라갈 텐데, 그쪽에 표준 그러니까 기술로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랬었을 때 이제 캔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터보캔이라는 건 캔과 이제 혼용이 된 컴패터블하게 물리 계층에서 혼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서로 빨간색끼리는 터보캔 트랜시버는 실제로 100mbps가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전송을 받아야 되는 친구가 이제 기존에 그냥 그러니까 ECU라고 생각을 하면 그 친구는 1mbps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녹색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서로 혼용이 가능하게끔 물리 계층에서 이제 컴패터블리티를 추구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캔에서 실제로 트랜시버만 바꾸고 컨트롤러는 그대로 놔둬도 된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그 이제 제한 굴레를 없애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는 방식도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썬더버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캔이나 캔FD 또 이더넷까지도 다 이제 접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트랜시버, 컨트롤러는 기존의 방식들을 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트랜시버만 썬더버스라는 방식을 해서 결과적으로 캡슐로 이제 그러니까 캡슐라이제이션이 돼 있는 그런 상일레에서 오게 되면 밑에서 결국 고속도로를 크게 뚫어서 100메가 이상의 전송이 가능하게끔 인터페이스를 맞춰주겠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랬을 때는 100메가 이상의 데이터 레이트가 가능하고요. 그랬었을 때는 실제로 저희가 그 물리 계층에서 어떤 링크 레이어든지 맥 레이어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됐었을 때 레이턴시도 이제 더 줄일 수 있는, 더 크리티컬한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에서는 레이턴시도 조절을 하는 그런 방식까지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이 제한된 기술로서 한 200mbps까지의 버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하나의 예제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표에서 0.1 밀리세컨드처럼 아주 빠르게 레이턴시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는 실제로 이런 저지연 기술을 쓰지 않으면 이 녹색의 그림처럼 저지연을 사용하지 않은 기술 자체의 성능은 노란 선입니다. 그 다음에 저지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녹색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 빨간 줄 기준으로서 이제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200mbps 이상의 데이터 레이트를 저지연으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스형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우수한 국제 저널에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썬더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더넷, 아까 말씀드린 올 이더넷
그 다음 캔까지 커버를, 그러니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효한 네트워크가 가능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처음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현재에서 이더넷이랑 캔을 별도로 케이블을 구성했는데요. 썬더버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하나로 다 이제 묶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아마 이더넷으로 다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에 어떤 트랜지션 기술로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제로서 비용에 상당히 코스트 이펙티브한 이더넷도 구성이 가능할 거다라는 건데요. 이 그림상에선 기가빗 이더넷 스위치가 중간에 있고요. 포트가 5개 있었을 때 이제 빨간 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초고속 기가bps 전송의 P2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한 100Mbps의 브로드 아웃리치 같은 이더넷이 P2P로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오렌지 색깔처럼 썬더버스로 하게 돼서 왼쪽으로 쭉 버스로 연결을 하게 되면 아주 높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높은 데이터를 버스형으로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서포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 자체는 그런 순수하게 P2P로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워낙 비용이라든지 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올 이더넷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그림으로서 나타낸 거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캔이라든지 인터넷들을 다 포함하는 썬더버스로서 어쩌면 초고속 이제 고속도로 차량 안에서의 그런 네트워킹이 가능한 고속도로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뮬레이션 자체도 직접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해봐서 하는 뭔가 성능을 검증한 것 대신 이제 시뮬레이션을 모델링해서 시뮬레이터로서 소프트웨어로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차량 쪽에서는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상당히 이제 좀 관심을 좀 받기도 했고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더넷 캔을 통합으로 전송하는 썬더버스 기술에 대해서 실제로 회사 VSI와 같이 이제 실제 상용으로 한번 구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더넷과 그 다음 캔을 서로 통합해서 네트워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FPGA 방식으로서 과연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실제로 소신 상태를 저쪽에 보이는 TV 밑에 게이트웨이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들을 이제 버스로서 연결했습니다. 캔과 그 다음에 이더넷을 연결을 했고요. 그랬었을 때 실제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이제 10베이스 T1S 이제 최근에 이제 제정이 된 버스형 이더넷을 이제 관련된 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개의 ECU로 연결하는 그래서 10Mbps까지 되는 그러면서 4개 이더넷과 2개 캔 FD까지 전송이 되는 그런 방식을 보여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썬더버스의 100메가급까지 이제 데모가 되는 그런 이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이더넷을 4개의 카메라와 그 다음 1개의 게이트웨이에서 구현하고 실제로 패시브한 그 리니어 버스 아까 채널이 제일 지저분하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도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였고요. 이 그림 자체가 실제로는 예전에 퀸의 동영상인데요. 100Mbps급으로도 시연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더넷 아니면 캔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혼용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지원해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저희가 기술을 개발했고요. 프로토타입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이전에 캔과 그 다음에 이더넷 관련된 부분의 연구 내용들을 또 설명을 드렸고요. 또 A사 부분에서도 최근 많은 기여를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SI와 같이 저희가 스탠다드에 실제로 기술들을 많이 접목을 했고요. 그래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그만큼 부가가치가 크고 실제로 아직은 칩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술 경쟁력이 있다면은 상당히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사 쪽 부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OEM들 그다음 티어사들과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제 칩까지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1대1로 되는 서데스와 그 다음에 쿼드 4개까지 서포팅이 가능한 그런 두 가지 방식들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이제 제품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와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들부터 해서 실제 상용화까지 노력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4K 비디오처럼 해서 데이터 레이시 아주 높은 10GBps 이상까지 이제 오게 될 겁니다. 조만간 그렇게 요구사항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스탠다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그걸 디스플레이까지 연결해서 실제로 기존의 카메라들, 온셈이나 삼성이나 소니는 카메라 쪽에 강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그 다음에 실제로 엔비디아라든지 AI 플랫폼들, 그 다음에 우측에 디스플레이까지 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 서데스 전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쪽 부분을 이제 가장 이제 빠르게 뭔가 현실화 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이더넷과 서데스 측면에서 저희가 라인업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기술 전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차량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캔 같은 시장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차량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런 이제 고속 차량 네트워킹 기술 자체가 시장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센서 관련된 부분들 왼쪽에서 그 다음에 밑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결과적으로 네트워킹이 크게 필요한 부분, 그 다음 CCTV라든지 또 로보틱스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이제 시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가 기존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기능만 가능한 그런 로봇들이 이제 개발이 됐었고요. 결국 그 얘기는 데이터의 전송 측면에서도 그렇게 많은 로드가 걸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휴머노이드 같은 이제 SF에서 보던 그런 이제 로봇들이 현실화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썼을 때는 결국 사람의 신경망과 비슷한 네트워킹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관련돼서 결과적으로는 차량 네트워크가 그 다음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이런 로봇에 관련된 네트워킹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시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이제 IBM 자체가 많은 이제 그 기술들이 있었지만 전송 속도라든지 지연이라든지 비용 등의 한계로 인해서 실제로 아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인,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었을 때 자율주행 데이터 전송 특성에 따라서 속도라든지 지연, 그 다음에 상하형 링크의 차별성 등의 요구사항이 또 달라지고요. 이를 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IBM 기술들이 많이 이제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차량 이더넷이라든지 A사, 포함한 서데스 기술들이 유력한 후보로 이제 고려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쉬운 기술로서는 그러니까 구현 자체가 불가능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챌린지를 극복해낼 수 있을 고속 등화기라든지 고속 동기 기술, 그 다음에 UTP, 그러니까 저가의 구현 기술들, 여러 가지 도전적인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고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제가 그래서 같이 VSL랑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는데요. 차량의 그런 전장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차량 관련된 IBM 칩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국내는 거의 이제 대부분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듈을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판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잘하고 IT도 잘하고 차량도 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뭔가 접목을 잘한다면 실제로 국산화의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차량 네트워크 관련된 동향과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